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5장 제로금리 하한과 유동성 함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로금리 하한과 LM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좀 무섭네요, 그림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 약간 뭔가 금융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빠진, 사실 이게 무서운데요. 사람이 이렇게 이게 목이 잘려나갔네. 이렇게 빠지는 그림으로 됐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대침체 상황을 유동성 함정 거기에 빗대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 415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제로금리 하한 하에서 LM 곡선이 어떤 형태를 보일까?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LM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LM 곡선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어디 평면에 나타냈습니까? 라고 하면요. 국민소득과 이자율 평면에 나타내거든요. 근데 보통 국민소득을 Y라고 쓰고요. 화폐 시장이니까 명목 이자율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근데 우리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국민소득과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ISLM 모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었거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실질 이자율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면 요거를요. 명목 이자율 대신에 실질 이자율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실질 이자율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실질 이자율로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건데요? 예,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피셔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피셔 방정식이 뭐예요? 그치,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과의 관계인데, 자,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요 명목 이자율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0 밑으로 내려갈 순 없습니다. 자, 그럼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제로라고 하면은 요거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또 쓰도록 할게요. 요 실질 이자율은 요거는 이거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부동원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죠? 네, 요걸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로 하한 바운드 얘기하는 하한 바운드 제약은 명목 이자율 뿐만 아니라 실질 이자율에도 하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목 이자율은 제로 밑으로 갈 수는 없는데 실질 이자율은 맨 밑에 하한선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요거야, 요거. 그래서 예상 기대 인플레이션율 마이너스 붙인 거 그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보통 현실에서는 0보다 큰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의 하한선은 음수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0보다 작은 이거인 경우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양수인 경우와 제로금리 하한에 있는 경우 제로를 차례로 고려하면서 LM 곡선을 새롭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로금리 하한을 적용한 LM 곡선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첫째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자, 제로 하한 바운드 금리가 거기 나와 있는 제로금리 하한이 관련이 없을 때 이건 뭐야? 거기 보시면 이렇게 쓸게요. 제로 로어 바운드에 제약이 없을 때 여기 빠지지 않은 거야. 없는 경우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이 0보다 크거나 R이 0보다 커.
R이 0보다 크면 요거 다시 볼까? 이게 0보다 크니까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큰 경우 같은 말로 쓸 거야. 요거 또는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큰 경우 같은 말이죠. 자, 이때는 LN 곡선이 앞에서 도출한 대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는 LM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LN 곡선을 따라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의 그림도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제로 하한 금리, 거기 제로 금리 하한선에 도달하게 되고 명목 이자율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 이게 계속 내려가다가 이게 제로가 되고 여기에 봉착하게 돼. 자, 살짝 다시 보시면, 자, 명목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하면 명목 이자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얘가 제로가 될 때까지 내려가고 실질 이자율도 여기 보시면 제로까지 내려간다고 할게요. 그럼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LN 곡선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상향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수평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그림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다음 페이지 416페이지 2번 그래프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제로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냥 기존의 LM 곡선 자체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상향하는 형태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질 이자율로 썼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제로금리 하한선 나타내는 거 요거 선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다 더 이상 내려가는 데가 없으면 여기 걸려버린다고. 그래서 요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니까 이런 형태에서 걸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실질 이자율이면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걸려버리게 되고 이 수평인 구간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네 번째 달러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아니요, 그러면요, 아니 왜 여기 얘는 평평한 수평인 구간에 빠지게 됩니까? 라고 한번 살펴보면 여기 수평인 구간이잖아요. 자, 거기 볼게요.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LN 곡선을 도출하고 있는데 소득 증가에 따른 화폐 수요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15-3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LN 곡선 도출하는 그래프예요. 화폐 수요에서 우리가 도출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제로금리 하한 여기 쭉 나와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화폐 공급 곡선 자체가 수직이라고 합시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얘는 화폐 공급이 이렇게 수직으로 주어져 있어요. 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앞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게 원래 이제 명목금리라면 제로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금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금리로 표현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파이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에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거야. 이제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책대로 그냥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때 거기 보시면 화폐 수요잖아. 화폐 수요가 Y0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Y0 상태에서 여기 점에 해당하는 게 A점. 오케이? 여기가 A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소득이 우리 LN 곡선 도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화폐 수요가 상방 우측 이동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니? 그거를 살펴볼 건데 소득이 증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폐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요 곡선은 화폐 수요가 Y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소득이 증가했어. 이자율은 그대로야. 여기 있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여기에 위치한 거야. B가 여기 위치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변함이 없어요. 자, 여기는 보시면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LN 곡선이니까 Y랑 실질 이자율을 표현했고 여기는 화폐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서 화폐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때 화폐 시장의 균형점을 나타낸 게 A점에서 B점 이렇게 가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다 더 가면 어떻게 돼? 더 가면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LN 곡선이 됐고 더 가면 다음 그림으로 할까요? 요 그림으로 할게요. 책에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 더 가면 아니 여기서 화폐 수요가 이렇게 가서 옆으로 이렇게 더 가면 소득이 더 증가했어요. 자,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 그러면 자, 요게 화폐 이렇게 씁시다. 화폐 수요 곡선인데 Y2라고 합시다. 그럼 이자율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만나겠지. 그럼 여기가 Y2가 되겠지. 여기가 Y2.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여기 만나는 점에서 계속 균형이 되면 이자율은 변함없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되다가 소득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다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상향하는 구간,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구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평평한 구간에서 LM 곡선이 평평하게 되는 거, 화폐 수요가 평평한 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LM 곡선이 평평한 구간으로 되고요. 여기 요 구간에 해당하는 게 요 구간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 해당하는 게 요 구간에 해당하는 거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416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LN 곡선 417페이지 그림 같이 나와 있고요. 반드시 여기가 무슨 뭐 원점을 얘기하는 제로일 필요도 없고 실질 이자율의 하한선은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요거 최저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한은 마이너스가 되긴 하는 건데 417페이지 그때 0 마이너스 음수 뭐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을 우리가 실질 이자율 평면에 표현하려고 그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로 하한 바운드에 빠져 있지 않는 하한선에 빠져 있지 않는 제로금리 하한에 빠져 있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봤었던 LM은 우상향하게 될 텐데요. 오케이? 근데 제로금리 하한에 빠져 있는 경우는 앞에서 봤죠? 여기 구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결론 지으면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제약에 빠진 유동성 함정의 제약에 빠진 경우에는 LM 곡선이 수평이 됩니다. 예, 그것만 잘 체크해서 도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로금리 하한과 총수요 곡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